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이유도 없이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상한 것은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또렷할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올라올까요? 후회는 무겁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후회를 너무 많이 한다. 후회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다. 이 후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그 후회에 대해 350년 전 네덜란드의 한 철학자가 남긴 가장 냉철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후회가 더 또렷해질까요? 스피노자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더 많이 돌아보는 현상을 생애 회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가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느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멈추어 서니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때보다 내가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때의 선택이 아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자기 소진입니다. 후회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에너지를 쏟는 것. 스피노자는 이 두 번째 얼굴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바리우 스피노자. 유대인 상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지성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성경과 탈무드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23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1656년 스피노자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역사상 가장 가혹한 파문 선언문 중 하나로 기록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악한 의견과 행동, 그의 혐오스러운 이단적 사상에 대해 우리는 그를 추방하고 저주하고 파문한다. 아무도 그와 말을 나누지 말고 같은 지붕 아래 있지 말며 그의 글을 읽지 마라. 23살의 청년은 하루아침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연결도 모두 끊겼습니다. 생계를 위해 렌즈를 갈고 닦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철학서 중 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바로 에티카입니다. 윤리학이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신, 자연, 인간의 정신, 감정, 그리고 자유에 관한 방대한 철학 체계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책을 수학의 증명처럼 썼습니다. 공리, 정의, 영재, 증명. 감정적인 언어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방법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후회하는 자는 두 번 약하다. 한 번은 욕망에 굴복했을 때, 그리고 한 번은 후회에 굴복할 때.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은 필연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 선택도 당신이 가진 정보와 감정과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스피노자의 논리입니다. 스피노자가 후회하는 자는 두 번 약하다고 했을 때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후회도 하지 말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것이 위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피노자는 후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에 갇혀 스스로를 소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2번 약하다는 것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약함은 그때의 선택이었습니다. 욕망에, 두려움에, 무지에, 상황에 이끌려 한 선택.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약함입니다. 2번째 약함은 지금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바꿀 수 없는 과거에 현재를 저당잡히는 것.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약함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나 2번째 약함은 이해를 통해 넘어설 수 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의 답은 이해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때의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무엇을 몰랐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해는 그것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원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철학이 차갑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더 잘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더 아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사랑이 남긴 흔적입니다. 무심했다면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후회의 깊이가 곧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은 후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보고 그것을 안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를 슬퍼하는 것도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후회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후회는 짐에서 동반자가 됩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처음 읽은 건 꽤 오래전 일인데 솔직히 처음엔 너무 딱딱해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문장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 말이 저에게는 후회를 내려놓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회가 조금 다르게 보이셨으면 합니다. 3가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감정으로, 그때의 상황에서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아쉽지만 그때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 선택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2번째 위로, 후회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아쉬운 것입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감각했다면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 후회가 당신을 지금의 깊이로 만들었습니다. 3번째 위로, 과거와 화해하는 한마디. 오늘 밤 새벽에 그 기억이 또 올라온다면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잠깐 그 기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나는 알아. 그 한마디가 후회와 화해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해, 자책이 아니라 수용. 스피노자는 4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렌즈를 갈고 닦으며 살아온 삶. 유리가루가 폐에 쌓여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습니다. 파문당하고 고독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에티카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출판을 두려워했던 그 책은 그가 죽은 뒤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후회 없이 살았을까요? 아마 그도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보다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자책보다 사유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최고 노력은 이해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오늘 밤 그 오래된 후회가 다시 올라온다면 도망치지 말고 잠깐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최선이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내가 용서하고 싶은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계속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기력의 정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많지 않은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요. 산책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손자에게 전화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밥도 먹어야 하고, 또 약속도 있죠.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며칠째 이런 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게을러서 뭘 하겠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 들면서 이제 무너지는 건가? 의지가 이렇게 약해진 건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그 자책이 무기력함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내가 한심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런 날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신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내 자신이 또 싫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은 그 무기력함에 대해서 가장 어둡고 냉철하다는 철학자가 사실은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기력함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력함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무기력함을 게으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전혀 다릅니다. 게으름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함은 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함은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너무 많은 의지를 써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이 과부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철학적으로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누굽니까?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비관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죠.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고요. 음악을 즐겼고요.
푸들 강아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세상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 치고는 꽤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살의 쇼펜하우어는 철학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책 중 하나를 완성합니다.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출판 직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60대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세상이 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책이 읽히기 시작했고, 편지가 쏟아졌고,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시대보다 앞서 태어났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나를 따라왔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번식하려는 본능, 무언가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 이 맹목적인 힘이 모든 생명을 움직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노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죠. 이 욕망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고통이라고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또 올라옵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소강 상태입니다. 의지가 잠시 멈추는 순간, 욕망도 목표도 해야 할 것도 잠시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지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이 관조다. 그리고 그 관조 속에서 고통은 사라진다. 저는요, 이 쇼펜하우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 솔직히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이라니, 삶이 욕망의 수레바퀴라니, 책을 읽다가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날 다시 펼쳐보니 전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그 느낌이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온 순간이라는 것, 게으른 게 아니라 드디어 멈출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 그 해석이 저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관조란 무엇인가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는 명상이나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서 찾아옵니다. 석양을 바라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손자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관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거죠. 관조가 3가지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술을 통해서 관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하는 자아를 잃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의지의 수레바퀴가 멈춥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습니다. 음악은 의지 자체의 언어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의지를 초월한다. 두 번째는요, 자연을 통한 관조예요. 산을 바라볼 때, 강물 소리를 들을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자연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죠. 그 앞에 서면 우리도 잠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산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의지가 잠시 쉬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을 통한 관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앉아 있는 것,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관조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의지가 지쳐서 잠시 멈춘 그 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 번째 관조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순간, 당신은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가장 염세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세상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 매일 산책하고 음악을 듣고 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역설입니다. 삶이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도 알았습니다. 의지가 만드는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를 쉬게 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쫓지 않는다. 그는 다만 고통을 피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관조를 읽으면서요, 제가 무기력했던 날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쇼펜하우어 말을 읽으니 그것이 침묵의 관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의지가 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 이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기력한 날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세 가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쉬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역할을 또 다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했습니다. 그 의지의 수레바퀴를 수십 년 동안 돌려온 것이죠. 지금 멈추고 싶다는 것은 그 수레바퀴가 너무 오래 돌았다는 신호입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죠. 수십 년을 달려온 사람이 비로소 쉬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밥을 간단히 먹어도 되고요. 집이 좀 어지럽혀져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 하루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가 다음 날을 또 가능하게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가 주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조의 작은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를 오늘 작게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틀어보세요. 눈을 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또는 창밖을 바라보세요. 하늘이든 나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조입니다. 그 5분이 의지의 수레바퀴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혼자 아침 식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 함께한 강아지
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아지 푸들에게 아트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세계의 영혼이라는 뜻이랍니다. 세상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 개 한 마리에게 세계의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을 알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빛을 찾은 사람.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안다. 쇼펜하우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늘 그 무기력함을 자책하지 마세요. 의지의 수레바퀴가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쉬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나에게 의지가 쉬는 순간은 언제인가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변에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부고를 받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네요. 부고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지난달 통화할 때만 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먼저 떠나게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젊었던 시절, 같이 웃었던 기억, 같이 걱정했던 일들, 그것들이 이제 전부 과거가 됐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 멍함이 가시고 나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빨리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너무 무거우니까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을 잠깐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려 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직시한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삽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일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철저히 피하려 할까요? 죽음을 피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수록 불쑥불쑥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며 친구의 부고를 받으며 몸이 아플 때마다 오늘 이야기할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그 직시가 오히려 삶을 더 밝게 만든다고요. 1889년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태어난 마르틴 하이데거.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 처음엔 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29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가 되고 37에 존재와 시간을 출판합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의 흐름을 바꿉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그는 평생 붙들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현존재, 독일어로 거기에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의미를 가진다고. 끝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반복될 테니까요. 그러나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유한함이 지금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 가능성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하이데거는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비본래적인 삶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며 그냥 남들처럼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다른 하나는 본래적인 삶입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그 앞에서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 유한한 시간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것.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본래적 삶의 시작이라고요. 저는 하이데거가 죽음을 직시하라고 했을 때 처음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다는 말에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밝게 보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놓습니다.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요. 삶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죽음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하이데거는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가진다고.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만드는 조건이라고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 있다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불안은 인간을 일상의 무감각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진짜 존재와 마주하게 만든다. 불안은 깨달음의 문이다. 친구의 부고를 받고 멍하니 앉아있던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그 순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잊고 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순간,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순간, 하이데거는 그 불안을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난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오늘 창밖으로 본 하늘, 오늘 나눈 짧은 인사, 이것들이 언젠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순간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인 삶입니다. 죽음을 알고 그래서 지금을 온전히 사는 것. 오늘 아침 부고를 보내온 그 친구,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은 있습니다. 함께한 기억, 나누었던 말, 그 사람이 내게 미친 영향,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과거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산자의 몫입니다. 먼저 간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모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을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나 웃음이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이데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 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보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이데거도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무감각한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는 먼저 간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고를 받으셨거나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넨 말들, 함께한 시간들, 남긴 흔적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을 오늘 하루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늘 미뤄왔던 말을 한마디 전해 보세요. 오늘 지나치던 것들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인 삶입니다. 하이데거는 1976년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태어난 메스키르이에서 조용히 평생 존재란 무엇인가를 물었던 사람, 죽음을 직시하라고 가르쳤던 사람, 그 자신도 결국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이 마지막 말을 대신합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내가 더 온전히 살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매일 죽음을 연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잘 가고 싶다. 고통 없이 주변에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이 많은 분들이 바라는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그냥 운으로 정해지는 걸까?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2000년 전 철학자들이 남긴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매일 죽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그들을 가장 충만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웰다잉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웰다잉의 준비로 여겨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준비일 뿐이라고. 진짜 웰다잉의 준비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고.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오늘부터도 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도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의 상당 부분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 저녁 그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돌아보았습니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죽음 앞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매일 그것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더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 창시자 제논이 스토아 포이킬레, 채색된 주랑이라는 건물 앞에서 가르쳤다 하여 스토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생각과 태도에 집중하라. 그리고 죽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대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라고요. 기원 후 121년에 태어나 180년의 세상을 떠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매일 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쓸데없는 것들을 탐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명상록. 그는 매일 아침 이런 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을 돌아보며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황제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므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기원 후 50년경 소아시아에서 노예로 태어난 에픽테토스,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의지는 구속할 수 없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내 몸을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내 것이다. 노예의 몸으로 가장 자유로운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만났던 세네카,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살았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뜬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세네카는 매일 저녁 그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돌아봤다고 합니다. 후회가 없는지, 해야 할 말이 없는지,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 묵상이 다음 날을 더 온전하게 살게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황제 뒤에 노예 한 명이 서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승리의 순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뜻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이면서 매일 밤 죽음을 묵상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같다는 것을, 황제도 매일 밤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되새겼다는 것. 그런데요, 그것이 그를 더 나은 황제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틴어에 두 개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또 다른 문구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언뜻 보면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두 문구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온전히 살라는 초대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실제로 실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묵상, 오늘 하루를 준비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아침에 일어나 잠깐 그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저녁 회고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네카처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잘한 것은 무엇인가?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쌓이면 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시각화.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했습니다. 지금 소중한 것이 없어진다면 어떨까를 잠깐 상상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진다면 혹은 소중한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 상상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불러옵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한마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을 구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 잘 지내냐는 안부, 그냥 생각났다는 연락, 그것이 스토아 철학의 바로 실천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을 고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저는 처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인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 알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죽는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산 날이 쌓이면 잘 죽습니다.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쌓여서 잘 죽을 수 있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매일 조금 더 온전하게, 세네카처럼 매일 저녁 그날에 감사하며, 에픽테토스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산 날들이 쌓이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살았다. 충분히 잘 살았다. 두 번째는요, 후회 없이가 아니라 수용하며입니다. 후회 없이 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실수를 하고 아쉬운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안고도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수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스토아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기원 후 180년 전쟁터에서 병에 걸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나를 위해 우는가?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라. 그리고 가라. 평생 죽음을 묵상했던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것이 매일 연습한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았는가?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하진 않았는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가? 그 묵상이, 그 생각이 오늘을 충분히 잘 살게 하고 내일을 더 온전히 살게 하고 언젠가 오게 될 마지막 날에 평온하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살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았나요? 짧게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흔적에 대한 철학적 위로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밤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어지면 뭐가 남을까? 라고 말이죠. 거창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밤에 문득 내 이름이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 내가 살았다는 흔적이 세상 어딘가에 남을지, 그 생각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업적도 없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역사의 이름이 남을 것도 아닌데 내 삶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유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이러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재산이나 업적, 책이나 작품,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것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유산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산 정약용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500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평생 남긴 저술은 500권이 넘습니다. 18년의 유배기간 동안만도 수백 권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아흔각비, 조선 후기 실학의 정수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산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기는 것은 책이 아니다. 책은 언젠가 사라진다. 진짜 남는 것은 사람이다. 500권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남긴 것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실 책이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는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안부를 묻고 가르침을 전하고 걱정을 나누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비록 패족이 되었으나 마음을 닫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마라. 사람은 처지가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전부다. 책이 아니라 태도. 그것이 다산이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수십 명의 제자를 길렀습니다. 황상, 이청, 윤종진. 그들은 다산의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태도가 제자들의 삶에 새겨졌습니다. 제자 황상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것은 글이 아니었다. 그분의 눈빛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 나는 그것을 평생 기억한다.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강진 마을 사람들이 나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18년 동안 유배객으로 살면서 다산은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에 남긴 것보다 사람들의 가슴에 남긴 것이 더 컸습니다. 다산의 진짜 유산은 500권의 책이 아니라 그가 만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500권보다 더 그 편지 한 통이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처지가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이 말이 유배지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태도라고 했던 사람. 그 말이 저에게는 위로이기도 했고 동시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었으면 합니다. 유산은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유산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다산이 보여준 유산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다산의 제자 황상이 기억한 것은 선생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힘든 순간에 어떻게 버텼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태도가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했는가? 다산이 강진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잠깐 들어준 것,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 그것들이 그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전했는가? 다사는 아들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삶의 태도, 공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방법, 우리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젊은 사람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것, 일기에 오늘을 기록하는 것,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다산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가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아도 500권의 책을 쓰지 않아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건넨 말 한마디,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태도, 누군가를 위해 내민 손 하나, 그것들이 쌓여서 삶이 되고 삶의 유산이 됩니다. 작은 삶도 충분히 빛납니다. 오늘 18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9화 동안 함께 걸어온 주제들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관계와 고요함, 실천, 정체성, 창조, 화해, 죽음, 유산, 이 모든 주제가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산이 유배지에서 편지를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마을 사람을 돌본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 세 가지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되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따뜻했는지, 진심이었는지, 힘든 순간에 곁에 있었는지, 그것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건네는 것이 이미 유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한 작은 행동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미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남기는 것이 시작됩니다. 다산처럼 500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줄을 쓰면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회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화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관계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2화에서는 에피쿠로스와 함께 고요함을 수용했습니다. 3화에서는 세네카와 함께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웠습니다. 4화에서는 다산과 함께 행위가 곧 나임을 알았습니다. 5화에서는 괴테와 함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6화에서 스피노자와 함께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7화에서 쇼펜하우어와 함께 무기력함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8화에서는 하이데거와 함께 죽음 앞에서 깨어났습니다. 9화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매일 연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다산과 함께 유산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오늘 나는 하루 충분히 살았는가? 그 질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되셨다면, 그 질문에 조금씩 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되셨다면 이번 시리즈는 충분했습니다. 1836년 봄, 다사는 75의 나이로 고향 마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유배지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글을 많이 썼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기억해 다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유배지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역적의 오명을 쓰고도 그는 사람답게 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유산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 라는 질문에 이제 조금 다르게 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의 태도가 남습니다. 내가 건넨 사랑이 남습니다. 내가 전한 이야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삶도 충분히 빛납니다. 10회 영상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세네카, 다산, 괴테, 스피노자, 하이데거, 스토어 철학자들, 이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늘 신기했습니다.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가장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